동물농장 조지 오웰 1장부터 5장. 동물농장 1장. 늙은 메이저의 꿈과 연설.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날이 저물자 닭장을 잠갔지만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닭들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까지 닿는 것은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등불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에서 부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찬장에 있는 맥주통에서 마지막 한 잔을 따라 마신 뒤 존스 부인이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불이 꺼지자마자 농장 건물 전체가 시끌벅적해지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낮 동안 농장에는 최고급 미들 화이트 종수태지인 늙은 메이저가 지난밤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이야기를 다른 동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존스 씨가 잠들어 안전해지면 모두 큰 헛간에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메이저, 품평회에 나갈 당시 이름은 윌링던 뷰티였지만 모두 그를 메이저라고 불렀습니다. 메이저는 농장에서 워낙 인망이 두터웠기에 동물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1시간 정도 잠을 줄이는 것쯤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헛간 한쪽 끝, 살짝 도단한 단상 위지프로 만든 잠자리에 메이저가 들보에 매달린 등불을 받으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12살인 메이저는 최근 살이 좀 찌기는 했지만 억센 어금니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위엄있고 현명하며 자애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 도착하여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개 3마리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돼지들이 단상 바로 앞 집더미에 앉았습니다. 닭들은 창틀에 앉았고 비둘기들은 석가래 지붕을 받치는 나무로 날아올랐으며 양과 소들은 돼지들 뒤에 누워 먹이를 씹어넘기며 되새김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차를 끄는 말 2마리, 복서와 클로버도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털이 푹실푹실한 거대한 발굽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혹시라도 집 속에 작은 동물이 숨어 있을까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클로버는 중년에 접어든 튼튼한 앞말이었는데 4번째 새끼를 낳은 후로는 예전의 날렵한 몸매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서는 키가 약 183cm에 달하는 거대한 짐승으로 보통 말 2마리를 합친 것만큼이나 힘이 셌습니다. 코에 있는 흰 줄무늬 때문에 다소 어리숙해 보였고 실제로 지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한결같이 침착한 성격과 엄청난 노동력 때문에 모두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말들 다음으로는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들어왔습니다. 벤자민은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성질도 가장 고약했습니다. 그는 좀채 입을 여는 법이 없었는데 어쩌다 입을 열면 대개 비꼬는 투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주셨다지만 자기는 꼬리도 없고 파리도 없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웃을 일이 뭐 있느냐고 대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도 그는 복서를 꽤 좋아했습니다. 둘은 보통 일요일마다 과수원 너머 작은 목초지에서 나란히 풀을 뜯으며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2마리의 말이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어미를 잃은 새끼 오리들이 힘없이 짹짹거리며 헛간 안으로 들어와 밟히지 않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클로버는 커다란 앞다리를 구부려 오리들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고 새끼 오리들은 그 품에 파고들더니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존스 씨의 마차를 끄는 철없고 예쁘장한 흰 앞말 몰리가 설탕 덩어리를 우물거리며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몰리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는 빨간 리본으로 따은 하얀 갈기를 흔들며 관심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녀석은 평소처럼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복서와 클로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는 메이저의 연설 내내 만족스럽게 골골거렸지만 정작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들여진 까마귀 모세만 빼고 모든 동물이 모였습니다. 모세는 뒷문 뒤 횃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메이저는 동물들이 모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을 보고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젯밤 제가 꾼 이상한 꿈에 대해서는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먼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깨달은 삶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았고 마구간에 홀로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달프며 짧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음식만 얻어먹고 일할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마지막 힘 한 방울이 닿을 때까지 혹사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끔찍하고 잔인하게 도살됩니다. 영국에서 한 살이 넘은 동물치고 행복이나 여가라는 것을 아는 동물은 없습니다. 영국에서 자유로운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의 삶은 비참한 노예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연의 섭리일까요? 우리 땅이 너무 척박해서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일까요? 동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영국의 토양은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에게 풍족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 하나만으로도 말 12마리, 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를 키울 수 있고 그 동물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안락함과 품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참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노동으로 만든 거의 모든 생산물을 인간에게 도둑맞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진정한 적입니다. 인간을 몰아냅시다. 그러면 굶주림과 과로의 근본 원인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우유를 만들지도 않고 알을 낳지도 않으며 쟁기를 끌 만큼 힘이 세지도 않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인간은 동물들을 부려먹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던져주고는 나머지는 몽땅 자기네 몫으로 챙깁니다. 우리의 노동은 땅을 갈고 우리의 배설물은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자기 가죽 말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소들아, 지난 1년 동안 너희는 얼마나 많은 우유를 생산했느냐? 튼튼한 송아지를 키우는 데 쓰였어야 할 그 우유는 다 어디로 갔느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암탉들아, 지난 1년 동안 너희는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았느냐? 그중 병아리로 부화한 것은 몇 마리나 되느냐? 나머지는 모두 존스와 그 일당들이 돈을 벌려고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느냐?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4마리의 망아지는 어디 있소?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고 기쁨이 되어 주었어야 할 그 망아지들은 모두 한 살이 되자마자 팔려나갔고 당신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지 않소? 4번의 출산과 들판에서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 당신이 얻은 게 겨우 사료와 마구간 한 칸 말고 무엇이 있소? 게다가 우리는 그 비참한 삶조차도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니까요. 저는 12살이고 400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돼지의 자연스러운 삶이지요. 하지만 결국 어떤 동물도 저 잔혹한 칼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어린 돼지들아, 너희 모두 1년 안에 도살장 도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게 될 것이다. 소, 돼지, 닭, 양 모든 동물이 그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말과 개라고 해서 더 나은 운명이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복서, 자네의 그 훌륭한 근육이 힘을 잃는 바로 그날 존스는 자네를 도축업자에게 팔아넘길 것이고 그들은 자네의 목을 베고 고기를 삶아 사냥개 먹이로 줄 걸세. 개들은 또 어떻습니까? 늙어서 이빨이 빠지면 존스는 목에 벽돌을 매달아 가장 가까운 연못에 빠뜨려 죽입니다. 동지들이여,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인간의 횡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없애버리면 우리의 노동의 결실은 온전히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해 인간이라는 종족을 타도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지들에게 전하는 나의 메시지입니다. 반란을 일으키십시오. 나는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발밑에 이 지푸라기를 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조만간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동지들이여, 남은 짧은 생애 동안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전하여 미래 세대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지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논리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쪽의 번영이 다른 쪽의 번영이라는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동물들 사이에는 완전한 단결과 완벽한 동지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적이며 모든 동물은 동지입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커다란 쥐 4마리가 굴에서 기어나와 뒷다리로 앉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들이 갑자기 쥐들을 발견하고 달려들었고 쥐들은 재빨리 굴로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메이저는 조용히 하라는 듯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쥐나 토끼 같은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표결에 붙여봅시다. 이 안건을 제안합니다. 쥐는 우리의 동지입니까? 투표는 즉시 진행되었고 압도적인 다수가 쥐들도 동지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단 4분이었는데 개 3마리와 고양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에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이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말을 거듭 강조할 뿐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행동 방식에 대한 적개심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2발로 걷는 자는 모두 적입니다. 4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모두 친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싸울 때 우리가 결코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령 인간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악한 습관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관은 사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동물도 자기 동족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인간이 사라진 후 지구의 모습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갓 태어난 돼지였을 때 어머니와 다른 암돼지들은 멜로디와 가사 앞부분만 아는 어떤 옛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에서 그 노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래 가사까지 기억났다는 점입니다. 분명 아주 먼 옛날 동물들이 불렀으나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에서 잊혔던 노래일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늙어서 목소리가 쉬었지만 제가 곡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직접 부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잉글랜드의 짐승들입니다. 늙은 메이저는 목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목소리는 거칠고 쉬었지만 노래 실력은 꽤 좋았습니다. 곡조는 클레멘타인과 라 쿠카라차를 섞어놓은 듯한 감동적인 멜로디였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잉글랜드의 짐승들, 아일랜드의 짐승들, 온 세상 모든 땅의 짐승들아, 나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아라. 다가올 황금빛 미래의 이야기를.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라. 폭군 인간은 무너질 것이며 영국의 풍요로운 들판은 오직 우리 짐승들만의 차지가 되리라. 코에 낀 고리는 사라지고 우리 등 위 안장은 벗겨지리라.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고 잔혹한 채찍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부.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클로버와 콩, 맛 좋은 사료용 비트가 그날엔 모두 우리의 것이 되리라. 영국의 들판은 더 밝게 빛나고 흐르는 물은 더욱 맑아지며 불어오는 바람은 더 달콤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되찾는 그날에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싸워야 하네. 비록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죽더라도 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모두가 자유를 위해 힘써야 하네. 잉글랜드의 짐승들, 아일랜드의 짐승들, 온 세상 모든 땅의 짐승들아,
잘 듣고 내 소식을 널리 퍼뜨려라. 다가올 황금빛 미래의 이야기를. 이 노래를 듣자 동물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메이저가 노래를 다 끝내기도 전에 동물들은 이미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동물이라도 멜로디와 가사 몇 구절은 금세 익혔고, 돼지나 개처럼 영리한 동물들은 몇 분 만에 노래 전체를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연습 끝에 농장의 모든 동물이 우렁차게 합창하며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은 음매하고 울부짖고, 개들은 컹컹 짖고, 양들은 매에 울고, 말들은 히잉거리고, 오리들은 꾀꾀거렸습니다. 동물들은 노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쉬지 않고 5번이나 연달아 불렀고, 누가 말리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소란 때문에 존스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마당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늘 침실 구석에 두던 총을 집어들고 어둠 속을 향해 산탄을 6발이나 쏘아댔습니다. 총알이 헛간 벽에 박히자 모임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모두들 허둥지둥 각자의 잠자리로 도망쳤습니다. 새들은 횃대로 날아올랐고, 동물들은 집더미 속으로 파고들었으며 온 농장은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동물농장 2장, 반란의 성공과 7계명. 사흘 뒤밤, 늙은 메이저는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 기슭에 묻혔습니다. 때는 3월 초였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농장에서는 은밀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메이저의 연설은 농장의 똑똑한 동물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언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고,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올 것이라 기대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 반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돼지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두 마리의 젊은 수태지였는데, 존스 씨가 나중에 팔려고 키우고 있던 녀석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다소 사납게 생긴 버크셔 종으로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 종이었습니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스노볼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활기찬 돼지였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했지만 성품의 깊이는 나폴레옹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둘 외에 다른 수태지들은 모두 식용으로 키워지는 평범한 돼지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킬러라는 이름의 작고 통통한 돼지였는데, 그는 아주 둥근 볼과 반짝이는 눈, 민첩한 몸놀림,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언변이 워낙 뛰어났는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주장을 펼칠 때면 이리저리 깡충깡충 뛰며 꼬리를 흔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동물들은 스킬러가 마음만 먹으면 검은색도 흰색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3마리의 돼지는 늙은 메이저의 가르침을 발전시켜 하나의 완벽한 사상체계를 정립했고, 이를 동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들은 존스 씨가 잠든 후 일주일에 몇 번씩 헛간에서 비밀회의를 열어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주의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의 어리석음과 무관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스 씨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거나, 존스 씨가 우리에게 먹이를 주잖아, 그분이 없으면 우린 굶어 죽을 거야 같은 단순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거나, 어차피 반란이 일어날 운명이라면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겠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돼지들은 이런 생각들이 동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가장 멍청한 질문을 한 것은 흰 암말 몰리였습니다. 몰리가 스노볼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반란이 성공하고 나면 그때도 설탕을 먹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스노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농장에는 설탕을 만드는 기계도 기술도 없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귀리와 건초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제 갈기에 예쁜 리본은 계속 달고 다녀도 되나요? 몰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동지, 스노볼이 타일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리본은 노예의 상징일 뿐입니다. 자유가 그까진 리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몰리는 동의한다고는 했지만 표정을 보니 별로 확신이 없는 눈치였습니다. 돼지들은 길들여진 까마귀 모세가 퍼뜨리는 거짓말과 싸우느라 더욱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존스 씨가 특별히 아끼는 애완동물인 모세는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다니는 수다쟁이였지만 말솜씨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이 죽으면 슈가캔디 즉 산설탕 사탕산이라는 신비한 나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하늘 저편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일요일이고 클로버는 1년 내내 싱싱하며 울타리에는 각설탕과 아마씨 케이크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일은 안 하고 입만 산 모세를 싫어했지만 몇몇은 정말로 슈가캔디 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물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나마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마차를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였습니다. 이 둘은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했지만 한번 돼지들을 스승으로 인정한 뒤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다른 동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헛간에서 열리는 비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잉글랜드의 짐승들 노래를 선창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반란이 성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존스 씨는 비록 엄격하긴 해도 유능한 농부였지만 최근 들어 계속된 불행으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돈을 잃고 낙담한 그는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며칠이고 부엌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술을 마셨고 까마귀 모세에게 맥주에 적신 빵 조각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농장 일꾼들은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 지붕은 구멍이 났으며 울타리는 엉망이 되었고 가축들은 굶주렸습니다. 6월이 되어 건초를 베어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 전날인 토요일 존스 씨는 윌링던 읍내로 나갔다가 레드라이언 술집에서 곤드레만들에 취해 일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소전만 대충 짜놓고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존스 씨는 돌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신문지로 얼굴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녁이 다 되도록 동물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뿔로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뒤이어 모든 동물이 저장고로 달려들어 먹이를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존스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곧이어 그와 일꾼 4명이 채찍을 들고 창고로 들이닥쳐 동물들을 마구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동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동물들은 일제히 자신들을 괴롭히던 인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존스와 그의 부하들은 사방에서 들이받치고 걷어차였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평소 마음대로 때리고 부리던 가축들이 갑자기 방귀를 들자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방어를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남자는 큰 길로 이어지는 수레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아났고 동물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들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존스 부인은 침실 창밖을 내다보다가 사태를 파악하고는 서둘러 가방에 짐을 챙겨 뒷길로 농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까마귀 모세도 횃대에서 날아올라 큰 소리로 울며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 사이 동물들은 존스와 일꾼들을 농장 밖으로 몰아내고 5개의 빗장이 걸린 튼튼한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존스는 쫓겨났고 매너 농장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동물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혹시라도 농장 안에 인간이 숨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농장 경계를 떼지어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헛간으로 달려가 존스의 지독한 통치 흔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마구간 끝에 있는 창고를 부수고 제깔, 코걸이, 개 목줄, 그리고 존스가 돼지와 어린 양을 거세할 때 쓰던 잔인한 칼들을 모두 우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곱비, 눈가리개, 굴욕적인 사료자루도 마당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에 던졌습니다. 채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찍이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자 모든 동물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스노볼은 장날이면 말의 갈기와 꼬리를 장식하던 리본들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리본은 인간들이 입는 옷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 그대로여야 합니다. 스노볼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복서는 여름철 파리를 쫓기 위해 귀에 쓰고 다니던 작은 밀짚 모자까지 가져와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동물들은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물건을 없애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창고로 데려가 모두에게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옥수수를 배급해 주었고 개들에게는 비스킷을 2개씩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함께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7번이나 연달아 불렀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물들은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깼다가 갑자기 어제 있었던 영광스러운 사건이 떠올라 다 함께 목초지로 달려나갔습니다. 목초지 아래쪽에는 농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언덕 꼭대기로 달려가 맑은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숲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벅찬 감동에 취해 동물들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흥분해서 하늘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이슬 맺힌 풀밭에서 뒹굴고 달콤한 여름풀을 한입 가득 뜯어먹고 검은 흙을 발로 차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밭, 건초지, 과수원, 연못, 숲 등 농장 구석구석을 마치 처음 보는 풍경이냥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농장 한 바퀴를 돈 그들은 존스 씨가 살던 집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곳 역시 그들의 것이었지만 선뜻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밀어 열었고 동물들은 조심스럽게 한 줄로 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곳의 물건들이 깨지기라도 할까봐 숨소리도 죽인 채 방과 방을 옮겨 다녔습니다. 깃털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 거울, 말털 소파, 고급 카펫, 벽난로 위에 걸린 여왕의 사진 등 믿을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인간의 생활 공간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오다 보니 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니 몰리는 안방 화장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스 부인의 파란색 리본 하나를 어깨에 대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따끔하게 꾸짖자 몰리는 리본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 걸려있던 햄들은 장례를 치르듯 땅에 묻어주었고 찬장에 있던 맥주통은 복서가 발굽으로 걷어차 박살을 냈습니다. 그 외에는 집 안에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농가를 박물관으로 보존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도 그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다시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동지들, 스노볼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건초 수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돼지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존스 씨의 자녀들이 쓰다 버린 낡은 철자법 책으로 읽고 쓰는 법을 독학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통을 가져오게 한 뒤 동물들을 이끌고 큰 길 쪽 대문으로 갔습니다. 글씨를 가장 잘 쓰는 스노볼이 앞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워 대문 위쪽에 쓰인 매너 농장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동물 농장이라고 써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농장의 이름은 동물 농장이 된 것입니다. 그 후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사다리를 가져와 큰 헛간 벽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연구한 동물주의의 원칙을 7계명으로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7계명은 벽에 크게 적어놓고 동물 농장의 모든 동물이 영원히 지켜야 할 불변의 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스노볼은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 꽤 고생하며 글씨를 써내려갔고 스킬러가 아래에서 페인트통을 들어주었습니다. 계명은 타르를 칠한 검은 벽 위에 흰 페인트로 큼직하게 쓰여서 30m 밖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계명 1.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2.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누구든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글씨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친구 프렌드의 철자가 프라인드로 잘못 적히고 S자 하나가 좌우가 뒤바뀐 것만 빼면 완벽했습니다.
스노볼은 그를 모르는 동물들을 위해 계명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똑똑한 동물들은 즉시 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동지들이여. 스노볼이 붓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건초밭으로 갑시다. 존스와 그 게으른 인간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수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까부터 안절부절 못하던 암소 3마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젖을 짜지 않아 젖꼭지가 터질 듯이 불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돼지들이 양동이를 가져와 앞발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젖을 짜주었습니다. 돼지의 앞발 모양이 젖을 짜기에 꽤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곧 거품이 보글보글이는 먹음직스러운 우유가 5 양동이나 가득 찼고 동물들은 군침을 흘리며 그 우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우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존스는 가끔 우리 사료에 우유를 섞어주곤 했어요. 암탉 한 마리가 거들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유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처리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확입니다. 스노볼 동지가 앞장설 겁니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동지 여러분. 건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건초를 수확하러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5 양동이의 우유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동물농장 3장 땀 흘리는 동물들과 돼지들의 특권. 건초를 수확하기 위해 동물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농기구들이 모두 인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뒷발로 서서 도구를 쓸 수 없는 동물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돼지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말들은 존스와 그 일꾼들보다 들판 구석구석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풀을 깎고 갈퀴질하는 요령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돼지들은 직접 몸으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동물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식이 뛰어난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복서와 클로버는 예촉이나 갈퀴에 몸을 묶고 들판을 빙글빙글 돌며 묵묵히 나아갔고 돼지들은 그 뒤에서 힘내 동지, 워워 멈춰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리와 닭들까지도 모두 나와 뙤약볕 아래서 온종일 부리로 건초를 조금씩 물어 나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존스와 일꾼들이 할 때보다 훨씬 빠른 이틀 만에 수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농장 역사상 가장 풍성한 수확이었습니다. 낭비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눈이 밝은 오리와 닭들이 건초 줄기 하나까지 샅샅이 찾아냈고 그 어떤 동물도 건초를 훔쳐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내내 농장 일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동물들은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행복을 누렸습니다. 인색한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음식을 먹게 되니 한 입 한 입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사라지자 모두가 나눠 가질 몫이 늘어났습니다. 동물들은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시간적 여유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수확 때는 탈곡기가 없어서 옛날 방식대로 옥수수를 밟아 알을 털어내고 입김으로 껍질을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돼지들의 아이디어와 엄청난 근육을 가진 복서 덕분에 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복서는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존스 시절에도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말 3마리 몫을 혼자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튼튼한 어깨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가장 힘든 곳에서 끊임없이 밀고 당겼습니다. 그는 수탉에게 부탁해 다른 동물들보다 30분 일찍 깨워달라고 했고 정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자원에서 가장 급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는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했습니다. 암탉과 오리들은 수확 때 흩어진 곡식을 나달 하나까지 주워 모아 옥수수 180리터나 아꼈습니다.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배급량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으며 옛날 삶의 특징이었던 다툼이나 질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동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거의라고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했고 툭하면 발굽에 돌이 박혔다는 핑계를 대며 일찍 일을 그만두곤 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도 좀 특이했습니다. 일할 시간이 되면 고양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식사 시간이나 일이 다 끝난 저녁에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는 데다 다정하게 골골거리는 통에 동물들은 고양이에게 악의가 없다고 믿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당나귀 벤자민은 반란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스 때와 똑같이 느리고 고집스럽게 일했고 꾀를 부리지도 않았지만 나서서 일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존스가 없어져서 더 행복하지 않냐고 물으면 그는 당나귀는 오래 산다네. 자네들 중 죽은 당나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라는 알쏭달쏭한 대답만 남겼습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되었고 식사 후에는 매주 어김없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깃발 개양식이 있었습니다. 스노볼은 마구간에서 존스 부인의 낡은 녹색 식탁볼을 찾아내 그 위에 흰 페인트로 발굽과 뿔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깃발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농가 정원의 깃대에 개양되었습니다. 스노볼은 녹색은 영국의 푸른 들판을 상징하고 발굽과 뿔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세워질 미래의 동물공화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깃발 개양 후에는 모든 동물이 큰 헛간에 모여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주 작업 계획을 세우고 결의안을 제출하고 토론했습니다. 안건을 내놓는 것은 언제나 돼지들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투표하는 법은 알았지만 스스로 안건을 생각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었지만 두 마리는 의견이 맞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쪽이 제안하면 다른 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과수원 뒤편의 작은 목초지를 은퇴한 동물들의 쉼터로 정하자고 했을 때조차 이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각 동물의 정년퇴직 나이를 몇 살로 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회의는 항상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합창하는 것으로 끝났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돼지들은 마구 보관실을 자신들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저녁마다 이곳에서 농가에서 가져온 책으로 대장장이 기술, 목수일 등 필요한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스노볼은 스스로 동물위원회라고 부르는 다양한 조직을 만드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암탉들을 위한 달걀 생산위원회, 소들을 위한 깨끗한 꼬리연맹, 쥐나 토끼를 길들이기 위한 야생동지교화위원회, 동지교화위원회, 양들을 위한 더 하얀 양털 운동 등을 만들었고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거창한 계획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고 관대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교화위원회에 가입해 며칠 동안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지붕 위에 앉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참새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모든 동물은 동지니까 누구든 내 발 위에 앉아 쉬어도 된다라고 감미롭게 말했지만 눈치 빠른 참새들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읽기와 쓰기 수업만큼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농장의 거의 모든 동물이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은 이미 읽고 쓰는 것이 완벽했습니다. 개들은 꽤 잘 읽었지만 7계명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염소 뮤리엘은 개들보다 좀 더 잘 읽어서 저녁이면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신문 조각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당나귀 벤자민은 돼지들만큼이나 글을 잘 읽었지만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이 하나도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클로버는 알파벳을 다 배웠지만 단어를 조합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선은 D까지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발굽으로 땅바닥에 A, B, C, D를 쓴 다음 귀를 뒤로 젖히고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음 글자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F, G, H를 배우면 A, B, C, D를 까먹는 시기라 결국 처음 4글자만 확실히 익히기로 하고 매일 한두 번씩 써보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몰리는 자기 이름의 철자 6개 외에는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로 자기 이름을 예쁘게 만든 뒤 꽃으로 장식하고는 그 주위를 돌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농장의 다른 동물들은 알파벳 A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양, 닭, 오리처럼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7계명을 외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심하던 스노볼은 7계명을 단 하나의 구호, 즉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동물주의의 핵심이며 이 원칙만 확실히 지키면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들이 반발했습니다. 자신들도 다리가 2개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노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동지들, 그가 말했습니다. 새의 날개는 추진력을 얻는 기관이지 도구를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리로 봐야 합니다. 인간을 구별짓는 특징은 바로 손입니다. 손이야말로 인간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도구입니다. 새들은 스노볼의 어려운 설명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받아들였고 머리가 나쁜 동물들도 이 새로운 구호를 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헛간벽의 7계명 위쪽에는 더 큰 글씨로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양들은 이 구호를 특히 좋아해서 들판에 누워있을 때면 다같이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라고 몇 시간이고 합창하곤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위원회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 큰 동물들보다 어린 것들을 교육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제시와 블루베리 건초 수확 직후에 새끼를 낳았는데 둘이 합쳐 튼튼한 강아지 9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나폴레옹은 어미들에게서 강아지들을 데려가 자신이 직접 교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사다리로만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에 강아지들을 격리시켰고 농장의 다른 동물들은 곧 강아지들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사라진 우유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우유는 매일 돼지들의 사료에 섞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잃은 사과가 익어 떨어지기 시작해 과수원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당연히 사과를 공평하게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떨어진 사과를 모두 모아 돼지들을 위해 헛간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물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스노볼과 나폴레옹을 포함한 모든 돼지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결국 언변 좋은 스킬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가 외쳤습니다. 설마 우리가 이기심이나 특권의식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사실 우리 중 상당수는 우유와 사과를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먹는 유일한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유와 사과에는 동지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돼지의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를 쓰는 두뇌 노동자입니다. 이 농장의 모든 경영과 운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건 순전히 여러분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 돼지들이 건강을 잃어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존스가 돌아옵니다. 네, 존스가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동지 여러분, 스킬러는 애원하듯 이리저리 뛰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 존스가 돌아오길 바라는 분은 없겠죠? 동물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을 들이대자 동물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돼지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명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우유와 떨어진 사과 그리고 나중에 익어서 수확할 사과까지는 오직 돼지들만을 위해 남겨두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동물농장 사장 외양간 전투와 승리. 늦여름이 되자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매일 비둘기들을 날려보내 이웃 농장의 동물들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비둘기들은 반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편 농장에서 쫓겨난 존스 씨는 윌링던 읍내에 있는 레드라이언 술집에 축치고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자신이 쓸모없는 동물 무리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끔찍하게 쫓겨났는지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농장주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처음에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다들 존스 씨의 불행을 이용해 자신들이 챙길 이득이 없을지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동물 농장과 맞닿아 있는 두 농장의 주인들은 사이가 무척 나빴습니다.
그중 하나인 폭스우드 농장은 규모가 크고 오래된 곳이었는데 숲이 우거지고 목초지는 황폐했으며 울타리는 다 쓰러져가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농장 주인 필킹턴 씨는 느긋한 성격의 신사농부로 계절에 따라 낚시나 사냥을 즐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핀치필드 농장이라고 불리는 다른 농장은 규모는 작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 프레더릭 씨는 거칠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싫어해서 설령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동물 농장의 반란 소식에 몹시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농장 동물들이 그 사실을 너무 자세히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농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를 비웃으며 2주 안에 쫄딱 망하고 말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매너 농장을 동물 농장이라는 이름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꼬박꼬박 매너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싸우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동물들이 굶어 죽기는커녕 멀쩡히 살아있자 프레더릭과 필킹턴은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동물 농장에서 끔찍한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곳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달궈진 말발굽으로 고문하며 암컷을 공유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며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반란의 최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루머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들끼리 훌륭하게 운영하는 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모호하지만 신비로운 전설처럼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내내 시골 곳곳에서는 반항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늘 온순하던 황소들이 갑자기 난폭해졌고 양들은 울타리를 부수고 남의 밭 클로버를 뜯어먹었으며 소들은 젖자는 양동이를 걷어찼고 사냥터의 말들은 울타리를 넘기를 거부하고 사냥꾼들을 등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노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인간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그저 유치하고 우스꽝스럽다고 비웃는 척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저런 천박한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를 부르다 걸린 동물은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결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숲속 울타리의 찌르레기도 휘파람으로 그 노래를 불렀고 느릅나무 위의 비둘기들도 구구거리며 노래했습니다. 대장간의 망치 소리와 교회 종소리에도 그 멜로디가 스며들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파멸을 예언하는 듯한 불길함에 남몰래 몸을 떨었습니다. 10월 초 옥수수를 베어 쌓아두고 일부는 탈곡까지 마쳤을 무렵이었습니다. 비둘기 떼가 급히 날아와 동물 농장 마당에 내려앉으며 다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 그리고 폭스우드와 핀치필드 농장에서 온 6명가량의 남자들이 대문을 통과해 농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존스만이 총을 든 채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분명 농장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농가에서 발견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원정기에 관한 낡은 책을 연구했던 스노볼이 방어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자 몇 분 만에 모든 동물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인간들이 농장 건물에 가까워지자 스노볼이 1차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35마리의 비둘기가 인간들의 머리 위를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똥을 싸고 시야를 가렸습니다. 인간들이 비둘기 떼를 쫓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이 튀어나와 사납게 종아리를 쪼아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가벼운 교란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들은 몽둥이를 휘둘러 거위들을 쉽게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스노볼은 2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염소 뮤리엘, 당나귀 벤자민, 그리고 모든 양이 스노볼을 앞세워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인간들을 들이받고 쿡쿡 찔렀습니다. 벤자민은 뒤로 돌아서서 뒷발질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몽둥이와 징박힌 무거운 부츠로 무장한 인간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동물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스노볼은 꽥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후퇴 신호였습니다. 모든 동물은 즉시 몸을 돌려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인간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상대로 동물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하여 무질서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스노볼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적들이 마당 깊숙이 들어오자마자 외양간에 매복해 있던 말 3마리와 소 3마리, 그리고 나머지 돼지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스노볼은 이제 진짜 돌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곧장 존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존스는 스노볼이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이 스노볼의 등을 스치고 지나가 핏자국을 남겼고 옆에 있던 양 한 마리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스노볼은 멈추지 않고 95kg에 달하는 육중한 몸을 날려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존스는 걸음더미 속으로 나뒹굴었고 총은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복서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는 뒷발로 우뚝 서서 마치 종마처럼 거대한 쇠 발굽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격이 폭스우드 농장 마구간지기의 머리에 적중했고 그 남자는 힘없이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마당 안에 갇힌 채 동물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들이받치고 걷어차이고 물리고 짓밟혔습니다. 농장의 어떤 동물도 복수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까지 지붕에서 뛰어내려 소몰이꾼의 목덜미를 핥히었고 남자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틈이 생기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을 빠져나가 큰 길로 도망쳤습니다. 침입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왔던 길로 비참하게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거위떼가 끝까지 쫓아가며 쉿쉿거리고 종아리를 쪼아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고 마당에는 쓰러진 마구간지기 한 명만 남았습니다. 복서는 진흙탕에 엎드려 있는 소년을 발굽으로 툭툭 건드려 보았지만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어. 복서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쇠편자를 끼고 있다는 걸 깜빡했어.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누가 믿어주겠어? 동지, 감상에 젖지 마. 상처에서 피를 흘리던 스노볼이 외쳤습니다. 전쟁은 전쟁이야. 좋은 인간은 죽은 인간뿐이라고. 나는 생명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목숨이라도요. 복서는 눈물 글썽한 눈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몰리는 어디 갔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동물들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이 몰리를 해치거나 납치해 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몰리는 마구간 여물통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쳐 숨었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몰리를 찾아 안심하고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마구간지기는 사실 기절했을 뿐이었고 이미 정신을 차리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동물들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다시 모여 서로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즉석에서 승리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깃발이 개양되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여러 번 제창했습니다. 전사한 양에게는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무덤에는 산사나무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무덤가에서 스노볼은 짧은 연설을 통해 모든 동물은 필요하다면 동물 농장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들은 만장일치로 1급 동물 영웅 훈장이라는 군사 훈장을 제정하고 그 자리에서 스노볼과 복서에게 수여했습니다. 훈장은 마구간에서 발견한 낡은 황동 장식으로 만들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사한 양에게는 2급 동물 영웅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전투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결국 매복 작전이 성공한 장소를 따서 외양간 전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존스 씨의 총을 찾아냈고 농가의 탄약이 넉넉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총을 깃대 아래 대포처럼 설치해두고 1년에 2번, 즉 외양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12일과 반란 기념일인 하지의 축포로 발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물농장 오장풍차 논쟁과 나폴레옹의 독재. 겨울이 깊어질수록 몰리는 점점 더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늦잠을 자서 일터에 늦게 나오기 일쑤였고 식욕은 왕성한 주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이를 빼먹고는 물웅덩이로 가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뭔가 더 심각한 비밀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몰리가 긴 꼬리를 살랑거리며 건초를 씹어먹으며 마당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오자 클로버가 그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몰리, 클로버가 심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오늘 아침 내가 농장 경계 울타리 너머를 내다보는 걸 봤어. 거기엔 폭스우드 농장에 필킹턴 씨 부하 중 한 명이 서 있었지. 거리가 좀 멀긴 했지만 난 분명히 봤어. 그 남자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넌 그가 내 코를 쓰다듬도록 가만히 대주고 있더구나.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니, 몰리? 아니야. 난 안 그랬어. 사실이 아니라고. 몰리는 펄쩍 뛰며 소리치고는 앞발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몰리,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저 남자가 내 코를 쓰다듬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어? 정말이라니까? 몰리는 다시 한번 부인했지만 클로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몸을 돌려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클로버에게 문득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지푸라기 더미를 뒤져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아래에는 훔쳐온 각설탕 한 무더기와 여러가지 색깔의 리본 다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흘 뒤 몰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몇 주 동안 몰리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다 비둘기들이 윌링던 읍내 반대편에서 몰리를 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몰리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멋진 마차를 끌고 있었는데 그 마차는 어느 술집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각반을 찬 얼굴이 불구죽죽한 뚱뚱한 남자가 아마도 술집 주인 같았습니다. 몰리의 코를 쓰다듬으며 설탕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몰리의 털은 말끔하게 깎여 있었고 앞머리에는 붉은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의 말에 따르면 몰리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동물농장의 그 누구도 다시는 몰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1월이 되자 매섭게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땅은 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밭일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큰 헛간에서는 수차례 회의가 열렸고 돼지들은 다가오는 농사철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농장 운영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다수결 투표로 승인받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다툼만 없었다면 이 방식은 꽤 훌륭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둘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 명이 보리를 더 많이 심자고 하면 다른 한 명은 틀림없이 귀리를 더 심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한 명이 어떤 밭이 양배추 재배에 딱 좋다고 하면 다른 한 명은 그 땅은 뿌리채소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따르는 무리가 있어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스노볼은 회의 때마다 뛰어난 연설 솜씨로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나폴레옹은 회의가 없는 시간에 은밀하게 지지를 모으는데 더 능숙했습니다. 특히 양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양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고 합창하며 회의를 방해하곤 했는데 특히 스노볼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스노볼은 농가에서 발견한 낡은 농업 잡지들을 꼼꼼히 연구하여 농장을 혁신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배수로 공사 가축 사료 저장법, 토양 비료 문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동물들이 똥오줌을 밭에 직접 누게 하여 운반 노동력을 줄이자는 등 복잡한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만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스노볼의 계획이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조용히 깎아내리며 때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대립 중에서도 풍차를 둘러싼 논쟁만큼 치열한 것은 없었습니다. 농장 건물에서 멀지 않은 넓은 목초지에는 농장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노볼은 지형을 살피더니 바로 그곳에 풍차를 세워 발전기를 돌리면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축사에 불을 밝히고 난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형톱, 집 절단기, 사료용 무 절단기, 전동 차규기까지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농장은 구식이었고 기계라고는 가장 원시적인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스노볼이 환상적인 기계들이 윙윙 돌아가며 이를 대신해주고 동물들은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거나 독서로 지성을 쌓는 미래를 묘사하자 동물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몇 주 만에 스노볼의 풍차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세부 사항은 대부분 존스 씨가 남긴 책 3권, 즉 집에서 할 수 있는 1000가지 유용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벽돌 쌓기, 초보자를 위한 전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스노볼은 한때 부화장으로 쓰던 헛간을 작업실로 삼았습니다. 그곳 바닥이 매끄러운 나무라서 그림 그리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을 도르로 눌러 펼쳐놓고 앞발가락 사이에 분필을 끼운 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선을 긋고는 흥분에 차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점차 설계도는 크랭크와 톱니바퀴가 복잡하게 엉킨 거대한 그림이 되어 바닥의 절반 이상을 덮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대단해 보인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루에 한 번씩은 와서 스노볼의 풍차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닭과 오리들까지 와서 분필선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 다녔습니다. 오직 나폴레옹만이 냉담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풍차 건설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고도 없이 설계도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육중한 걸음으로 헛간을 돌며 설계도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두 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잠시 곁눈질로 그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를 번쩍 들고 설계도 위에 오줌을 갈겨버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농장 전체가 풍차 문제로 완전히 두 쪽이 났습니다. 스노볼은 풍차를 짓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벽을 쌓고 날개를 만들고 나중에는 발전기와 케이블도 구해야 했습니다. 스노볼은 이걸 어디서 구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 안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풍차가 완성되면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줄어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나폴레옹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이며 풍차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들은 스노볼을 지지하여 주 3일만 일하자는 파와 나폴레옹을 지지하여 배불리 먹자라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오직 당나귀 벤자민만이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량이 풍족해질 거라는 말도 노동이 줄어들 거라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은 언제나 그랬듯 고단하고 엉망진창일 거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풍차 논쟁 외에도 농장 방어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외양간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러갔지만 농장을 되찾고 존스 씨를 복귀시키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건 자명했습니다. 패배 소식이 퍼져 이웃 농장 동물들이 동요하고 있었기에 인간들의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여기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정반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이 총기를 구해서 사용법을 익혀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스노볼은 비둘기들을 더 많이 내보내 다른 농장 동물들의 반란을 부추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스노볼은 반란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면 굳이 방어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물들은 나폴레옹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스노볼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항상 지금 연설하고 있는 쪽의 의견에 동의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스노볼의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총회에서 풍차 건설 착수 여부를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동물들이 큰 헛간에 모이자 스노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양들이 매매하고 우는 통에 방해를 받긴 했지만 왜 풍차를 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반박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풍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무도 찬성표를 던지지 말라고 권하고는 30초도 안 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반응을 얻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스노볼이 벌떡 일어나 다시 떠들기 시작한 양들을 소리쳐 조용히 시키고는 풍차 건설을 열렬히 호소하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론은 반반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노볼의 웅변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동물들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미래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이제 겨우 무절단기나 순무썰의 기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는 전기가 탈곡기, 쟁기, 롤러, 수화기뿐만 아니라 축사마다 환한 전등과 온수, 난방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노볼을 묘한 눈빛으로 곁눈질하더니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높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였을까요? 밖에서 맹수 같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노쇠 장식이 박힌 목걸이를 한 거대한 개 9마리가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개들은 스노볼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스노볼은 간발의 차이로 그 자리에서 튀어올라 개들의 번뜩이는 이빨을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스노볼은 문 밖으로 내달렸고 개들이 그 뒤를 맹추격했습니다. 너무 놀라 얼어붙었던 동물들은 우르르 문 쪽으로 몰려가 이 끔찍한 추격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노볼은 큰 길로 이어지는 긴 목초지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오직 돼지만이 낼 수 있는 필사적인 속도였지만 개들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갑자기 스노볼이 미끄러졌고 이제 잡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개들이 다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스노볼의 꼬리를 덥석 물 뻔했지만 스노볼은 간신히 꼬리를 빼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렸고 개들의 이빨이 닿기 직전 울타리 구멍으로 몸을 날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물들은 소리 없이 헛간 안으로 살금살금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개들이 껑충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곧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로 나폴레옹이 어미들에게서 떼어내 비밀리에 키웠던 그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도 덩치가 크고 늑대처럼 사나웠습니다. 개들은 나폴레옹 곁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나폴레옹을 보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예전에 개들이 존스 씨에게 하던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호위병 개들을 거느리고 예전에 늙은 메이저가 연설했던 그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일요일 아침 총회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는 불필요하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농장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자신이 의장을 맡는 돼지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리며 결정된 사항은 다른 동물들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여 국기에 경례하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부르며 한 주의 할 일을 지시받겠지만 더 이상 토론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노볼이 쫓겨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떨어진 이 발표에 동물들은 당황했습니다. 몇몇은 적절한 반박 논리만 떠올랐다면 항의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복소조차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귀를 뒤로 젖히고 앞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해보려 애썼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들 중 몇몇은 용기를 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돼지 4마리가 꾀꾀거리며 항의의 뜻을 비췄고 벌떡 일어나 동시에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주위에 있던 개들이 낮고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자 돼지들은 겁을 먹고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양들이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 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거의 15분이나 계속되어 더 이상 어떤 논쟁이나 토론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스킬러가 농장을 돌며 동물들에게 새로운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동지가 이 무거운 짐을 추가로 떠맡으신 희생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감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깊고 무거운 책임입니다. 나폴레옹 동지만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굳게 믿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풍차라는 허황된 꿈을 쫓던 스노볼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 농장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스노볼은 범죄자나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킬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성심과 복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양간 전투 말인데 스노볼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겁니다. 규율, 동지 여러분, 강철 같은 규율. 이것이 오늘의 구호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적들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설마 존스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도 이 논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일요일 아침 토론회가 존스를 불러들일 빌미가 된다면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받아들인 복서는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일 거야. 그때부터 그는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좌우명에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는 새로운 신조를 추가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철 밭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노볼이 풍차 설계도를 그렸던 헛간은 폐쇄되었고 바닥의 그림은 지워졌을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동물들은 큰 헛간에 모여 한 주 동안의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수원에 묻혔던 늙은 메이저의 두개골은 살점이 모두 사라진 채 파내어져 깃대 아래 대포 옆 그루터기 위에 놓였습니다. 동물들은 국기 개항 후 헛간에 들어가기 전 이 두개골 앞을 지나가며 경건하게 예를 표해야 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다 같이 둘러앉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킬러 그리고 노래와 시집기에 재능이 있는 미니머스라는 돼지와 함께 단상 높은 곳에 앉았고 9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그들을 반원형으로 둘러싸 호위했습니다. 다른 돼지들은 그 뒤에 앉았습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헛간 바닥에서 그들을 올려다보며 앉았습니다. 나폴레옹이 군인처럼 딱딱한 말투로 주간 명령을 낭독하고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한번 부른 뒤 동물들은 흩어졌습니다. 스노볼이 쫓겨난 지 3주째 되는 일요일, 동물들은 나폴레옹의 입에서 뜻밖의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폴레옹이 결국 풍차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마음을 바꿨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만 이 작업이 매우 고될 것이며 식량 배급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려왔던 것입니다. 풍차 건설과 그에 따른 여러 설비 개선 작업은 앞으로 2년이 걸릴 대공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스킬러가 동물들에게 은밀히 다가와 사실 나폴레옹은 풍차 건설을 반대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처음 풍차 아이디어를 낸 것도 나폴레옹이었으며 스노볼이 헛간 바닥에 그린 설계도는 나폴레옹의 서류에서 훔쳐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풍차는 진짜 나폴레옹의 작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킬러는 아주 교활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폴레옹 동지의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스노볼을 제거하기 위해 짐짓 풍차를 반대하는 척하며 그를 방심하게 만든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노볼이 사라졌으니 그의 방해 없이 원래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런 걸 바로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술, 동지 여러분, 전술. 스킬러는 쾌활하게 웃으며 깡충깡충 뛰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동물들은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스킬러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 데다 곁에 있던 3마리의 개들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